안녕하세요. 진중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은 상주의 도남선, 그리고 저희가 앉아있는 곳은 정호루라는 곳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곳에서 우리 선조들이 아주 수준 높은 철학적인 담론들, 토론들, 논쟁들 하셨겠죠. 그런 유서 깊은 자리에 제가 서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사실 뭐랄까 전통이 끊어졌다는 느낌들이 있죠. 우리 저희 윗대 선배들만 해도 인문학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난도 좀 치고 한시도 좀 읊고 그러셨는데 저희 세대는 완전히 그 전통이 끊어졌는데요. 그나마 공간적으로나마 뭔가 좀 이어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주제는 예술입니다. 제가 전공이 미학이기 때문에 도대체 예술의 눈으로 사회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이런 문제죠. 사실 예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술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엄마, 아빠 나 예술할래.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아마 아직도 뜯어 말리실 겁니다. 사실 예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회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술은 계속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술을 왜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나겠죠. 그래서 그 질문을 찾아가지고 멀리 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미지를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처음 접한 이미지는, 역사적으로 처음 접한 이미지는 아마도 구석기 시대 때 그 비너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비너스가 아니라 구석기 시대 비너스라 그래가지고 빌렌도프의 비너스라 그래서 있죠. 이렇게 조각상인데, 여성의 조각상인데 가슴이 엄청 크고 엉덩이가 아주 크게 묘사된 게 있습니다.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엉덩이가 크다는 것은 출산이고요. 그 다음에 가슴이 크다는 건 육아겠죠. 다시 말하면 당시만 해도 종족의 재생산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재생산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있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조각상을 만들면 정말로 현실의 여인들이 더 많은 애를 낳고 또 아이들을 더 잘 잘 기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죠. 그런 믿음에서 이미지를 만들었던 거고요. 또 구석기 시대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알타미라 동굴벽화하고 라스코 동굴벽화예요. 그 안에 보면은 온갖 동물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들소부터 사슴, 멧돼지 등등등등. 당시에 유일한 생산은 수렵이었죠. 근데 우리처럼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아니면 우리처럼 지금 우리는 짐승을 가축을 목축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던 시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그리게 되면 정말 현실에서 더 많은 동물을 발견하고 또 현실에서 더 많은 동물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버렸던 겁니다. 이렇게 가상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현실의 문제의 가상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 이걸 흔히 우리는 뭐라 하냐면 매직이라고 하죠. 주술. 그래서 최초의 이미지는 주술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매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흑마술하고 백마술이 있죠. 백마술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흑마술은 사람을 해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사진을 구하세요. 바늘로 콕콕 찌르고요. 그 사람 따라다니면서 머리카락 같은 거 흘리는 거 잘 챙겨드세요. 라이터로 지진다든지. 이게 주술적 사고방식은 바로 그겁니다. 이 가상이잖아요. 가상과 현실이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상의 원인이 현실의 결과를 낳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가상을 만들고, 가상은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상을 통제하게 되면 그것이 곧 현실에 대한 통제력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믿음, 거기서 있는 사람들이 주술이라고 하게 된 거죠. 당시에는 지식도 없고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을 통제하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관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일종의 정신승리. 근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술을 해봤자 반복적 시행을 통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겠다는 걸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이거 쓸데없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주술을, 이미지를 만들고 그만둘까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관성이 있어서 하던 짓을 계속하는 버릇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들판에 벌어놓은 호수아비, 우리는 새를 쫓기 위해서 만든다 그러는데, 호수아비가 새를 쫓는 것을 본 분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호수아비는 새들이 쪼아먹다가 가장 좋은 휴식 장소죠. 그러니까 사실 호수아비를 세워놓으면 참새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휴게소를 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 짓을 하느냐? 사실은 원래는 옛날에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왕을 죽였어요. 왕을 죽이다가 왕 대신에 이제 왕의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는 왕의 인형을 만들어서 왕의 인형을 죽이기도 하고. 왜냐면 그때는 왕이 말하면 생장력의 상징이거든요. 왕이 그냥 건강하면 자연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왕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왕도 늙잖아요. 그럼 왕을 죽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왕 죽이는 게 좀 심하니까 이제 아들을 죽인다든지, 아들을 죽이는 건 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양을 죽인다든지, 그래서 희생양. 그 다음에 또 다른 편은 아니면은 왕 대신에 왕의 상을 만들어서 그걸 목을 친다든지. 그러니까 옛날에 원래 호수아비는 왕의 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목을 쳐서 그걸 봄에 뿌리게 되면 정말 풍년이 된다, 이런 사고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든 거예요. 그러다 계속 만들다 왜 만들었는지 잊어버린 거죠. 그때 이제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호수아비는 왜 만들어? 생각하면 새 쫓는 게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계속 이미지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이제 기능 전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능 전환을 합니다. 옛날에는 주술적 목적이었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주술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를 만들었다면 그 이미지가 그 사회 속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변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 또 신화와 역사 속에 나오는 세 인물을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죠. 첫 번째 장면은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왜 단군 왕검이라 그러죠. 정치적 군장이자 동시에 종교적 제사장이죠. 피그말리온도 그런 사람입니다. 동시에 조각가예요. 이 사람이 세상 여자들한테 실망을 합니다. 왜? 자기가 딱 보니까 처녀가 하나도 없는 거야. 처녀 밝히는 남자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니 그럼 내가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조각상, 상하로 조각상을 만들고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든지 그 조각상하고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 조각상 끌어안고 뽀뽀하고 포옹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간 나면 비너스 신전에 가가지고 신한테 비는 거죠. 저한테 이것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하나 좀 달라고. 오비디우스의 메타모포즈, 그 변신 이야기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신이 응답을 해요. 근데 그 신전에 펴놓았던 그 불 있죠. 불이 뱀의 혀처럼 3번 날름 네 기도에 신이 응답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또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장으로 와가지고 그 조각상을 뽀뽀하는 거예요. 막 포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딱딱했던 조각상이 부드러워지고 그 차가웠던 조각상이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사람에 대해서 걸어내려와요. 그게 바로 갈라테아죠. 이 피그말리온은 주술사입니다. 왜? 갈라테아는 원래 조각상이었잖아요. 근데 곡상이 바로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됐죠. 사람이 됐죠. 가상이 현실이 됐잖아요. 이게 가상과 현실이 벽이 없는 이 시대가 바로 주술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신화는 좀 과도기예요. 다에달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에달로스는 오늘날 말하는 건축가, 엔지니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미노아의 미궁을 지은 사람이죠. 미노타우루스 가둬놨던. 근데 그 나라 왕이 이 사람을 잡아두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에달로스와 아들을 갖다 그 미궁에다 가둬버리죠. 다에달로스가 어떻게 탈출하느냐. 기술자니까 날개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날개를 만들어서 그 날개를 갖다 어깨에 달고 아들과 함께 하늘로 날아가려고 탈출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들한테 얘기를 하죠. 너무 태양 근처로 날지 말아라. 왜냐? 밀랍으로 붙였는데 어깨에 날개를. 너무 태양 가까이 가게 되면 태양이 뜨거우니까 밀랍이 녹아서 위험할 수가 있다. 근데 이카루스가 그 말을 어기고 태양 근처로 갖다 떨어지죠. 그 유명한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신화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난다는 것은 사실은 주술이거든요. 마술이죠. 그런데 또 추락을 해요. 그것을 의미하는 건 더 이상 마술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이제 이미지 제작자가 등장합니다. 그건 누구냐면 제옥시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화가입니다. 근데 당대 라이벌이 있어요. 요즘에 그 래퍼들이 랩 배틀 하잖아요. 옛날에 그림 배틀을 합니다. 그래서 파라시오스랑 딱 붙은 거예요. 누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한번 내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먼저 그 파라시오스를 갖다 제옥시스가 끌고 자기 아틀리에에 들어갑니다. 커튼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커튼을 쫙 제치니까 그 안에 그림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어떤 소년이 포도농쿨 옆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림을 딱 공개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을 날던 새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쪼아먹으려고 포도를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있죠. 왜? 솔고가 소나무를 이렇게 새들이 날아가잖아요. 전 세계에 그 비슷한 전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옥시스가 얘기하면 야 봤지? 내 그림이 이 정도야. 이제 자네 그림을 좀 보여주게 했더니 그래 따라와. 그래서 파라시오스가 이제 제옥시스를 자기 아틀리에로 데려갑니다. 딱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제 커튼이 탁 쳐져 있는 거예요.
제육시스가 뭐 하나 빨리 저 커튼을 한번 제쳐보게 그랬더니 파라슈스가 씩 웃음하는 말이 흐흐흐 사실은 그 커튼이 내가 그린 그림이 있어. 제육시스가 졌다 하는 얘기가 나는 새의 눈을 속였지만 너는 새의 눈을 속인 예술가의 눈을 속였기 때문에 내가 졌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술이에요. 완전히 예술이 된 겁니다. 왜? 이거 눈속임이잖아요. 그 포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그 커튼 제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제칩니다. 이건 가상이에요. 그러니까 제육시에서 파라시오스 이 얘기에서는 가상과 현실이 확실하게 분리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술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감상을 하기 위해서 예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18세기, 17세기 이제 막 18세기 그때쯤 이제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막 건너갈 때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처음에는 백인들이 이제 몇 사람들이 가니까 인디언들이 이렇게 백인들을 배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이상한 애들이 왔네? 몇 명이 온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리버리하죠. 처음 왔으니까. 여기 동물도 모르고 식물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냥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농사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도란도란 이렇게 백인 마을하고 인디언 마을이 사이좋게 잘 살았대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문화 충돌이. 어느 날 갑자기 인디언 부족이 쳐들어온 거예요. 백인 마을로. 막 항의를 하러 갔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어떤 백인 청년이 매일 들판에 가가지고 그 스케치북에다가 버펄러를 스케치를 했거든요. 이게 화가 난 겁니다.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당신들이 자꾸 그림을 그려가니까 들판에 버펄러가 사라지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은 버펄러의 그림이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인디언들한테는 뭡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걸 그리게 되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주술이에요. 한마디로 주술적 이미지죠. 하지만 백인들은 뭡니까? 백인 청년이 그걸 그린 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그린 거잖아요. 내가 이 그림을 그린다고 들판의 들소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바로 뭐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술이 아니라 바로 뭐? 예술이라는 거예요. 감상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예술이라는 게 탄생하고 과거의 그 이미지라는 것은 주술적인 기능을 했다면 이제 오늘날 이 이미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예술적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원래는 피그말리온인데 피그말리온은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근데 피그말리온으로부터 두 사람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냥 다이달로스.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술자예요. 또 한 사람은 제옥시스.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예술가죠. 그러니까 제옥시스가 만드는 가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이달로스는 가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주술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편으로는 기술이 지배하는, 기술로 현실을 지배하는 사람들. 그 다음 또 다른 한편은 그런 기술적 현실이 아니라 약간 허구 있죠. 여러분들 일하다가 쉴 때는 어디로 가요? 뭐 그런 걸 가거나 또는 뭐 합니까? 영화를 보죠. 그때는 딴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소설을 읽죠. 딴 세계로 가고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게임하죠. 이런 것도 사실 현실이 아닌 어떤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딱 나눠져가지고 이 현실의 세계를 이제 기술자들이 지배하는, 기술적으로 지배하는 시대. 이쪽은 가상은 예술가들이 지배하는.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럼 예술은 어떤 기능을 하냐? 여러분들 왜 소설을 읽고 왜 영화를 보고 왜 시를 읽어요? 왜 그림을 봅니까? 애매모호하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참 말하려면 참 힘들어요. 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평소에 보통 예술의 효용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술을 왜 즐기느냐? 하나는 지각적인 거예요. 영어로는 perceptual이라고 합니다. 예술가들은 감각이 달라요. 우리 감각 있죠, 오감. 예술가는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예술 작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감각 세계를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색상표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녹색이잖아요. 이분들 색상표를 갖고 다니는데 쭉 펴니까 녹색이 몇백 가지예요. 그 중에서 3-4개 골라내는 겁니다. 근데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죠. 그다음 화가들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어떤 화가랑 같이 술을 먹었거든요. 근데 우리랑 좀 달라요, 이분들은. 왜냐면 안절부절을 못해, 술 먹으면서.
술잔을 여기다 놨다가 숟가락을 여기다 놨다가 여기 자기 마음에 드는 배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이른바 컴포지션, 구성하는 거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에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지각에 훈련하는 겁니다. 약간 인상파, 뭐 피카소, 뭐 큐비즘 이걸 보면서 세계를 갖다 굉장히 감각적으로 다양하고 아주 세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모셔널한 효과죠. 이모셔널 효과. 여러분들 아마 그거 많이 느낄 겁니다. 왜 드라마를 봐요? 왜 영화를 봅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카타르시스 느끼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 카타르시스를 해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설이나 시를 보게 되면서 감정, 여러분 정말로 슬픈 일, 인생에서 슬픈 일 겪거나 뭐 실현을 하거나 이럴 때 뭘 들어요? 음악을 듣거나 뭘 읽어요? 시를 읽거나 에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위안을 받죠.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순화하고 정화하고 그 다음에 아주 세련되게 뭡니까? 가다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 또는 소설, 영화 이런 문학 작품을 많이 접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훨씬 더 세련되게 가다듬을 수 있고 또한 세련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주 격정 같은 것들을 아주 적절하게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옛날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판소리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여기 서편제 영화 기억나세요? 네. 거기서 뭔지 아시겠죠? 이 감정 그 하한 이런 게 쫙 풀리고 이러는 것들 바로 인간은 예술 작품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걸 갖고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도록 한 같은 것들 풀어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서적인 기능까지를 예술은 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러분들이 예술 작품을 읽고 감동을 먹었다는 건 되게 또 정서적 감동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지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인텔렉추얼이라고 그러죠. 인텔렉추얼. 소설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미술 작품을 보면 사람이 똑똑해져요.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보게 되면 프랑스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을 잘 알잖아요. 조종래의 태백산맥을 보게 되면 해방전후사가 어땠는지 여러분이 느낌이 오죠. 책으로는 배울 수 없는 어떤 느낌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이런 걸 읽게 되면 그 시대의 그 지주계급과 자본가계급과 이 식민지 시대 때 이 어떤 계급 변동 같은 것들이 어떤지 이런 걸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리얼리즘 소설을 읽게 되면 어떤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역사적 진실, 사실을 아주 풍부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예술을 통해 사람들은 지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워질 수가 있어요. 사회적 비판 이런 것들 아시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옛날에 시인들 생각해보세요. 이육사 선생의 시라든지 한용운 선생의 시라든지 수많은 사람들 시 어떤 그 민족 의식을 고양한다는 우리의 그 식민지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식적인 의식을 갖다 고양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했죠. 그리고 뭐 아큐정전 같은 경우에 중국 사람들 거기 보면 민중의 어리석음 같은 게 정말 정확하게 묘사가 되잖아요. 바로 그런 식으로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깨우쳐가지고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는 때로 예술은 좀 과격해가지고 막 지적 자극과 충격을 줘요. 20세기 최고의 예술 작품이 뭔지 아세요? 미술 작품이? 피카소? 아닙니다. 20세기 최고의 작품은 듀샹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요. 뭐냐면 변기예요. 그러니까 장바닥에서 변기를 써다가 사인을 한 겁니다. 자기 이름 사인도 아니고 변기 제조회사 이름 비슷하게 리차드 뮤어트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그게 20세기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우리가 딱 보면 저거 완전 장난 아니에요. 뭐 하는 짓이냐? 화를 낼 수도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즉 예술의 정의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은 미친 짓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미친 짓 하는 게 그냥 미친 짓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사물을 우리는 항상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고정관념을 깨서 사물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지적 자극과 충격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에서 우리를 접하게 되면 우리가 고정관념에서 해방돼가지고 사물을 늘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마 이거 굉장히 아마 최고의 경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영적인 기능을 해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기능. 이거 거의 뭐 종교적 체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세 고딕 성당에 한번 탁 들어가 보세요. 스테인드 글라스로 빛이 쫙 내려오죠. 그게 마치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의 빛 같아요. 가다가 저 위에서 또 성가대가 노래를 부르죠. 성가대석이 위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노래가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이 있죠. 예수가 그 마리아가 자기 죽은 예수야. 이걸 딱 보게 되면 아마 모든 전 세계 모든 어머니들은 아마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르퀴엠 같은 거 있죠. 아마 여러분들 들으면 굉장히 영적인 감동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꼭 종교 예술은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예컨대 미륵방과 사유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숭고한 느낌을 받아요. 그런 게 있고요. 꼭 종교 예술이 아니다 하더라도 영적인 울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테의 파우스트 같은 거거든요. 이런 소설을 딱 읽게 되면 파우스트가 악마랑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많은 실수들도 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는 구원받았다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그 대사가 나오는 순간에 악마가 그때 딱 영혼을 채가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딱 그 말을 하거든요. 그는 심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뭐랄까 이게 종교적으로 구원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 있죠. 네? 그런 감동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술이 주는 감동이고요. 이 다양한 감동 때문에 우리가 예술을 작품을 찾게 되는 거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예술은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죠. 실용적으로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점들을 다 보강을 해줍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감각을 예리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불완전한 정서를 안정화시켜주고 순화시켜주고 정화시켜주고 우리의 모자란 지성을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머리를 일깨워주고 그 다음에 세속에 찌들어져 있는 우리한테 가끔가다는 굉장히 영혼의 울림, 영혼의 감동을 선사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다른 한편은 우리의 불완전한 점들, 여러 가지 불완전한 점들을 보완해서 우리를 완전한 존재가 되게끔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용성에서 벗어난 자기 고유한 미적인 왕국, 예술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왕국 내에 있지만은 그 왕국 내에서도 예술은 우리한테 이런 역할을 우리의 존재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보죠. 그러다가 최근에 또다시 좀 전에 우리 그랬잖아요. 기술이 지배하는 현실이 있고요. 예술이 지배하는 가상의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분리가 돼 있었죠. 근데 최근에 들어오게 되면 예술과 기술이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이달로스하고 아까 뭐 제우시스 있죠. 이 사람이 하나로 합쳐져요. 최근 기술과 예술이 다시 합류하는 경향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사적으로는 20세기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은 그겁니다. 사물이 예술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앤디 오홀 또는 듀샹 같은 사람이에요. 듀샹 변기 갖고 왔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자전거 바퀴. 그러니까 일상 사물이 예술 작품이 되어버려요. 이 사람은 예술가가 선언하면 예술가가 고르는 모든 것은 다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다음에 앤디 오홀도 사실 뭐예요? 그 마릴린 먼로 이거 회화가 아니거든요. 마릴린 먼로를 데려다 놓고 마릴린 먼로 초상을 그린 게 아닙니다. 마릴린 먼로가 찍힌 사진을 갖다 놓고 실크 스크린 뜬 거거든요. 실크 스크린은 게 쉽게 말하면 우리 속된 말로 이제 광고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 찍는 기술이에요. 그것도 지가 직접 그린 거 아닙니다. 이 사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림 같은 거 내가 직접 그린 사람 아니야. 애들 시켜.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틀리에가 아니라 팩토리. 공정 생산하듯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오늘날 다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제가 일상이 예술이 되는 경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 예술이 바깥으로 나가서 일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산업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우하우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우하우스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몬드리안 있죠. 왜? 데슈테일이라는 그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구축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예술이 왜 가상의 영역에 머물러야 돼? 아니야. 우리 예술을 가지고 현실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현실 속에서 실현을 해야 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 굉장히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실현됐죠. 산업 디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물건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벌써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20년 전에 아마 어느 기업의 광고 생각날 겁니다. 탱크주의. 역시 우리 물건은 든든합니다. 이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딱 들으면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들리죠. 그만큼 이제 확 세계가 이제 세상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미술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상사물이 예술 작품이 되는 한편으로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예술이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일상의 산물이 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현실이 유미화라는 게 20세기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디지털 시대잖아요. 이게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는 앞에 존재했던 두 시대의 종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선사시대 때는 사람들이 주술적 상상력을 갖고 있었죠. 상상력이라는 건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주술이었죠. 주술적 상상력을 갖고 있다가 주술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된 다음에 사람들은 뭘 개발했냐면 문제를 가상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돼. 똑똑하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된 게 기술적 이성을 갖게 된 겁니다. 응? 기술적 이성을 갖게 됐죠. 그래서 현실을 갖다가 주술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과학과 기술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뭘 갖게 되냐면 기술적 상상력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을 막 뛰어넘는 능력에다가 뭘로 이제 무장을 했냐면 기술로 무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 사람들은 가상을 만들었고 그게 현실이 될 거라고 믿었죠. 또 현실이 되기를 바랬죠. 근데 실제로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객관적으로. 근데 우리는 뭐죠? 가상을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게 현실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왜? 우리 주술 대신에 뭐가 있어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미 있는 현실을 갖다가 뜯어고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아직 없는 현실을 꿈꾸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상력이. 아직 없는 걸 꿈꾼 다음에 기술로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실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기술적 상상력이고 그게 디지털 시대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술의 시대랑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왜? 상상력이 더 중요한 시대거든요. 상상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선사시대 때 사람들의 감정이 뭐였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사시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영원히 깃들었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거 뭐라 그래요? 애니미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있죠? 무당들. 샤머니즘이죠. 일본의 신통은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TV 드라마를 봤더니 이거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신도의 뭡니까? 그 사제가 주문을 외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거든. 일본 사람도 몰라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아지메 오시게 그래요. 이 아줌마가 옛날에 굉장히 높은 여인의 존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신을 이제 모시는 거죠. 초건하는 거죠. 우리는 알아도 일본 사람 모르겠죠. 그 샤머니즘 같은 것도 이게 있었죠. 또 다른 한편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누구 새끼입니까? 곰 새끼잖아요. 토테미즘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가능합니다. 그게 오늘 기술적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애니미즘. 요즘 건물들이 살아있죠. 물건이면 말을 해요. 짜증나게. 그래서 냉장고가 막 말을 하고 내가 딱 들어온 건물에 나를 보고 다 알아서 문 열어주고 인텔리전스 빌딩 그래죠. 아니 건물이 무슨 인텔리전스 지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게 IoT 있죠.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 실제로 뭐냐면 지금 사람과 사람 여러분들끼리 주고받는 정보량보다 기계와 기계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량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막 사람 없이 운전하잖아요. 또 다른 자동차가 막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다 사람 움직이는 거잖아요. 애니미즘이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믿음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니미즘이라는 게 오늘 기술적 현실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샤머니즘. 샤머니즘이라는 게 뭡니까? 죽은 자의 혼을 부르는 거잖아요. 요즘은 있죠. 요즘 회의를 하면은 이렇게 홀로그램이 나타나요. 이렇게. 요즘 연예인들 있죠. 홀로그램 쇼를 하는데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 관광객들이 그 입장을 몇만 원씩 내고 그걸 보러 가는데 해상도가 그렇게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회의에 딱 나타나는 거 홀로그램으로 나타나겠더라고. 또 다른 한편 샤만들은 옛날 샤만들은 뭡니까? 영적 세계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황홀경 상태에서. 요즘 젊은이들 그거 하잖아요. 다 게임할 때 다 어디로 가요? 또 다른 세계로 다 떠나잖아요. 디지털 샤머니즘이에요. 토테미즘. 유전자를 딱 감사를 해보니까 인간과 동물 사이는 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뭐랄까 초파리랑도 한 70%가 같을 거예요, DNA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침팬지랑은 인간의 유전자가 97%가 비슷하대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정우성 뭡니까 윤종신 씨가 자기가 정우성 씨 닮았다고 주장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나랑 또 닮고 그래서 나한테 도전장을 냈는데 자기나 이렇게 이거 싱크로율을 갖다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정우성하고 윤종신을 딱 넣었더니 닮은 게 95%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고 대꾸했냐면 사실 침팬지하고 인간도 97% 닮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꾸를 했죠. 어쨌든 근데 실제로 뭐냐면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쥐나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돼지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장기 이식할 때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 그 이식장기를 가진 짐승한테 인간의 DNA를 넣거든요. 이런 것들 보게 되면 토테미즘이라는 것도 기술적으로 희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은 선사시대 때는 그냥 주관적 믿음에 불과했던 게 오늘날은 뭐로 가능한 겁니까? 기술을 통해서 현실로 정말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이미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걸 바꾸는 능력,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영원히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아직 없는 것을 꿈꾸는 능력이에요. 그게 상상력이죠.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마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미 뭐 아주 오래전부터 뭐 블루오션이니 레드오션이 이런 얘기 있죠.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블루오션은 뭡니까? 레드오션은 뭡니까? 레드오션은 이미 있는 욕망을 누가 싼 값에 만족시켜주느냐 이거 가지고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레드오션은 뭐냐? 블루오션은 뭐냐면 아직 없는 욕망을 누가 생각해내느냐예요. 그래서 이미 예술이다라는 게 오늘날은 경제학 비슷해지고 있어요. 현실과 예술 경계가 사라지다 보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여러분 제품 살 때 뭘 봐요? 기능을 봐요? 아니면 디자인을 봐요? 둘 다 보는데 아직 핵심적인 건 뭐예요? 디자인부터 보잖아요. 사실은 그 디지털 시대하고 지금 우리는 정보혁명 시대잖아요. 그 다음 산업혁명 시대하고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달라요.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인터페이스라는 건 뭐냐면 기계와 인간이 만나는 접점이 다 인터페이스예요. 여러분 컴퓨터는 자판 있죠? 마우스? 모니터 이게 다 인터페이스고 운전하면 운전대 있죠. 제가 비행기 조종할 때 그 조종석 있죠. 칵핏. 이게 다 인터페이스입니다. 산업혁명 때는 뭐냐면 기능, 기술 이게 우위거든요. 일단 기계부터 만들어놔요. 그다음 인간을 거기다 뜯어 맞춰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면 기계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 보셨죠? 찰리 채플린이 하루 종일 뭐만 해요? 기계적으로 반복 노동만 하죠. 나중에 그냥 보기만 하면 무조건 다 이렇게 이러려고 들잖아요. 그게 바로 산업혁명의 디자인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정보혁명이 되자면은 디지털 시대는 그게 아니라 인간이 상수예요. 인간을 가운데 놓고 거기다 몽땅 다 뭘 뜯어 맞춰야 돼요? 기술을 뜯어 맞춰야 되는 겁니다.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요. 옛날에 도스 때 기억나시죠? 도스 때. 도스 컴퓨터 화면에다가 뭡니까? 뭐예요? 그 대각선 하나 긋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기계에 인간이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냥 터치패드에다가 쓱 그리면 그냥 딱 나오죠? 딱 누르면 그냥 프린트 되잖아요. 여러분 디지털 가상인데도 완전히 인간 아날로그 사물처럼 살 거예요. 전자책 읽을 때 어떻게 넘겨요? 책장 이렇게 해가지고 침 붙여서 똥이고 쓱 하고 종이 넘어간 소리 들리고 그 다음 뭡니까? 뭐 밀어서 잠금해서 쓱 하면 넓어졌다가 이렇게 당기면 또 쭈그러졌다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등등등등 인간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융합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융합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기술과 한편으로 인문학과 한편으로 예술이 융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해온 게 바로 뭡니까? 문학, 예술 이런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품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방에 또 다른 한편으로 마케팅도 있어요. 요즘 아마 여러분들 감성 마케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하죠. 보험사 직원이 왔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이거는 보험 약관이 이렇고요. 가가지고 이게 해지가 되면 무슨 조건이가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떠드는 사람하고 딱 오가지고 어머 어제 그 아버님 아드님 기말고사였는데 시험 잘 봤대요? 이러는 거라고. 어디다 사인합니까 여러분들? 분명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성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도 마케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잘 놀아야 돼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게임 그 소비자를 뭐로 만드냐면 플레이어로 만드는 거예요. 게임의 플레이어로.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물건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게임이 재밌어가지고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 연극화, 현실의 유희와 놀이와 연극화, 가상화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가장 재밌는 게이미피케이션 하나는 뭐냐면 어떤 그 노숙자거든요. 노숙자가 구걸을 하는데 바구니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 다음에 각 종교 이름을 붙여놨어요. 위에다 뭐냐 어느 종교가 노숙자한테 가장 관대할까? 그러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신론자 다 해놨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세계 전체를 갖다 하나의 가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경제 자체가 이제는 뭡니까? 예술과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미학이야말로 미래의 경제학이다. 미학이야말로 미래의 경제학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 뭐가 중요한가? 상상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은 한때는 예술가와 기술자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면 오늘날 이게 다시 중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과거처럼 그저 허구양하게 머물러가지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런 걸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아예 경제가 되어버리고 현실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계를 조직하는 만들어 나가는 원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네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 참 그러네 좀 그렇죠. 예술이 한편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네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결국 예술이라는 게 자본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본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옛날에는 딱 그 현실로부터 딱 독립해가지고 자기 영역을 가지고 현실을 비판할 줄도 알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결국은 뭐 기업에 다 들어가가지고 마케팅 원리가 되고 디자인 원리가 되고 무슨 스토리텔링이 어쩌고저쩌고 이건 사실은 예술의 종말 아니냐. 예술은 현실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의 노예가 된 거잖아요. 오히려 이윤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비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윤 추구의 도구가 됐고 그걸 잘했다고 자랑을 하느냐. 반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예술작품을 남겼습니다. 정말 훌륭한 예술작품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이 자본주의에 찌든 인간들의 속물적 근성을 막 비판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당대는 그 작품이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속물 근성에 찌들어 있었거든요. 후대의 인정을 받았어요. 후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작품이 다시 평가가 된 거예요. 아무도 또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그 작품이 200억에 팔렸어요. 그럼 그 200억에 그 작품이 팔린다는 건 그 예술가에 대한 존경일까요? 모욕일까요? 그치 않냐? 내 말에 도 야 그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그냥 이른바 속된 말로 듣보자 앞으로 남겨놓을까? 아니면 200억 작가를 만들까? 그거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한편 그 사람 다시 평가해주는 것들 굉장한 존경이 있지만 결국은 뭐 200억, 300억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건 그 사람이 비판하려고 했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민중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기존의 예술이라는 게 다 지배계급을 위한 거였어요.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노동자, 농민을 위한 예술을 할 거야. 그래서 했거든요. 근데 그 예술을 누가 사주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줬죠, 당연히. 80년대 아무도 안 사주고 맨날 철거만 당했어요. 경찰에 철거만 당했죠. 나중에 뒤늦게 갑자기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연 거예요. 그게 내 컬렉션이 되는데 그걸 누가 사냐면 강남의 아줌마 아저씨들이 사세요. 그럼 이게 참 이게 뭔가 이게 민중미술이 평가를 받은 거냐 아니면 민중미술이 모독을 당한 거냐 뭔지 아시겠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오늘날 들어와가지고 예술이 갑자기 기술적 상상력의 이름으로 뭐 경제가 되고 뭐 현실에 들어와서 실현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쓸데없는 그저까지만 아무짝에 쓸데없는 예술 또 쓸데없는 것 취급받았던 예술에 대해 예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긴 하지만 동시에 보게 되니까 예술이다라는 것이 원래는 아까도 그랬죠. 처음에 예술은 쓸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 쓸데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쓸데가 있어졌단 말이죠. 쓸데가 있다는 건 결국 뭐냐면 자본의 이윤 추구의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은 그 미학이 미래의 경제학이 된다는 거 또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상상력이 미래의 경쟁력이 된다. 이런 말은 사실 예술이 현실이 되는 한 가지 방식인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한계는 있고 문제는 있지만 또 다른 방식이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말로 현실이 예술로부터 영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갖다 예술을 본받아가지고 자기 모습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제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야 된다면 어떤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야 될까요? 테크놀로지로 막 자연을 갖다가 막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오히려 자연이 뭘 모방하는 거예요? 뭘 흉내내는 겁니까? 아니 기술이 자연을 모방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메틱 테크놀로지라고 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연의 모습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라이팬인데 표면을 갖다가 왜 여러분 그 나뭇잎 있죠. 나뭇잎에 보면 오돌토돌 하잖아요. 그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안 뿌려도 이게 눌어붙질 않아요. 왜? 빗방울에 나뭇잎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동그랗게 뭉치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그것도 이제 공학이 바로 그런 방식으로 발전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고 막 밀어붙이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뭡니까? 이 기술을 가지고 자연을 모방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혜가 사실 우리나라 옛날 건축물이라는 이런 데 보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 현실이 예술을 담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효율적이면서도 훨씬 더 뭐랄까 좋은 사회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예술이 현실에 그러니까 예술이 현실화되는데 이런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같은 그런 방식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그런다 치더라도 결국 예술이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예술의 마지막 과정이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한테 반성을 하는 게 만드는 것 같아요. 최종적인 반성을 하게 된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우리가 돈 벌고 뭐 오케이. 사람들 꿈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접 취직해가지고 일단은 아파트 평수를 넓혀 나가야죠, 그죠? 그다음 아파트 좋은 동네로 가야 된다. 되도록 강남 가다가 그다음에 보니까 자동차 100일이랑 계속 넓혀 나가.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가 됐어요. 나는 왜 살았나? 이게 쓸만한 인생인가? 인생은 뭔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인가? 예술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예술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게 현실에 들어와서 어떤 효용을 발휘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술은 역시 현실 위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한번 크게 돌아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몇 달 전에 성북동에 어떤 카페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백석 시인에 관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아시죠? 그 유명한 얘기. 김자양가? 그 옛날에 그 15살 때 시집을 갔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일찍 결혼했는데 남편이 여의고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기방에 들어가죠. 근데 얼굴도 예쁘고 재주가 참 좋아가지고 훌륭한 기생이 되고 심지어 일본까지 갔다 와요. 유학까지 갔다 신여성이 되기도 하고 이른바 문학 기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백석이라는 시인을 만나죠.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는데 기생 신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었고 한 3년간 하다가 헤어지죠. 그런 가운데 백석은 이제 북한에 남게 되고 영원히. 근데 이분이 그냥 평생 백석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돈을 모았어요. 그게 아마 1,000억 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냥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 스님한테 내놨죠. 길상사가 지으라고. 그걸 내놓으면서 한 마디 딱 했는데 그게 나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내가 평생 모은 이 돈도, 내가 평생 모은 이 돈도 백석의 시 한 구절만도 가치가 없다.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와, 시는 백석이 썼지만 시를 완성한 것은 김자야. 이분이다. 이 백석은 시를 썼지만 김자야 이분은 뭡니까? 시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에서 배워야 될 것. 예수의 가장 큰 효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경제적 효용, 우리를 머리 좋게 하고 뭐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자기 존재를 완성시키는 거죠. 그때. 라고 할 때 바로 이거야말로 예술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